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라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상위 1% 투자자들을 위한 고품격 주식 토크쇼 블랙라벨이죠.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수석위원님 모시고 자세하게 저희가 오늘 정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오프라인 시크릿 강연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갈 텐데요. 일산에서 이제 첫 번째 강연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열어두고 있고 이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라고 검색을 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해당 내용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참석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랙라벨의 두 분께서 이번 12월 4일 첫 번째 강연회를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의 수석위원님도 얼른 소개를 해봐야겠죠. 저희 정재훈, 박원재, 이지환 수석위원님들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품격 주식 토크쇼라는 이름에 걸맞은 저희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 유튜브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과연 이 블랙라벨에 어울리는 오늘의 이슈는 어떤 이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슈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노란톡 함께하고 싶다고 보내주셔도 좋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해 둘 테니까 이슈 이야기 나누는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오늘 활짝 열어줄 주제는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전국 정책주 과연 들썩일까라는 다소 무겁지만 꼭 다루어야 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세 분의 수석위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 사실 대선 전국, 대선을 얼마 안 남겨뒀는데 시장이 그렇게 이러한 이슈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블랙라벨에서는 더더욱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경제 혹은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경제 뉴스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계실 텐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여야가 크게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개선은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여야가 크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여러 정책주가 있지만 부동산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수석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여쭈어 볼까요? 위원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갈리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최근 시장이 이제 굉장히 한국 시장만 디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줄로 압니다. 그러는 와중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들리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아주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마음이 많이 좀 풀리는 걸 느껴보실 겁니다. 결국 디커플링이라는 건 결국 커플링이 됩니다. 디커플링의 원인이 됐던 것들이 사라지면은 같은 길을 가는 게 그동안의 증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왔던 흐름이고요. 아마 오늘 시장이 이제 대선 관련해서 네. 정책주로 이슈가 모아졌습니다만 사실 요새는 대선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깔아앉아 있죠. 네. 너무 강력한 태풍인 메타버스 NFT가 쓸고 가다 보니까 네. 사실은 대선 관련 흐름이 있었어라고 물어볼 만큼 지금도 시장에서 부각되지를 않는데 시장의 어떤 이런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은 모멘텀이 생길 때 따라갔다가 얼른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블랙라벨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 불패방에서도 거의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은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냥 정책,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부동산이 문제가 된 거는 완벽하게
수요 공급 예측이 실패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죠. 직전에 정부에서 향후에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 데이터를 갖고 추계를 했는데 인구수와 이걸 비교해서 연 한 30만 가구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봤는데 이 추계가 예측이 틀려져 버린 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는 이 가수요나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수요를 잡는 정책만 일관하다 보니 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었던 거죠. 그게 누적된 게 지금의 결과를 낳았고 지금은 이제 대선 국면이 되다 보니까 여나 야나 공이 이거를 이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원래 기능대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데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둘 다 같죠. 예.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건교부 장관 교체되면서 정부도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다만 그때 이제 신도시니 여러 개 발표를 했는데 실행은 아직 좀 지지부진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실행되는 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이제 추적하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방향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하고 두 번째 올해 이제 착공은 충분했는데 네. 분양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분양은 지금 시가하고 분양가가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허그에서 잡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받느니 그냥 분양을 늦추겠다라는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2월 돼서 내년도에 분양 물량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에 건설 섹터는 계속적으로 수주나 건설은 그냥 간단합니다.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인허가 수주 착공이 나오면 분양이 나오면 이게 향후 물량인데 이게 작년 올해 늘어났고 올해 특히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 일감이 충분하다. 그럼 이게 건설사의 캐시플로우로 잡히기 때문에 네. 좀 편안히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박수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공급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걸 잡기 위해서 새롭게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차이가 나긴 하는 건데 일단 뭐 직접적으로 건설주들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우리 이수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좀 전에 이제 박수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가라앉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점의 문제도 있고 결국 이제 선거의 방식도 좀 바뀌면서 사람들의 이제 이슈가 이제 많이 좀 과거와는 달라졌다라는 부분이고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결국 이 대선 전국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유치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뭐 디지털 인프라 구축부터 해서 뭐 친환경 그리고 실제적인 뭐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또 잡과 관련된 부분 등 이전에 이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유치하느냐 혹은 그 지역의 어떤 건설하냐 문제가 이제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이제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면 뭐 대규모 뭐 고속도로 건설, 공공시설 뭐 이런 부분의 교량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 또 혹은 특정 시설을 유치하는 거라면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특히 코로나19라는 그 구간을 좀 거치면서 뭐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같은 뭔가 친환경적이고 디지털적이고 이전과는 생각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강풍처럼 몰아붙이는 뭐 메타버스나 NFT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관련성이 점차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투영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대선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결국 이제 정치 테마주와 건설주인데 네. 뭐 사실 건설주를 보더라도 지금의 여야에서 나오는 정책을 이발 보면 사실 뭐 그게 공공 주도가 됐든 민간 주도가 됐든 공고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과 또 이걸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방법을 뭐 토지에 대한 뭐 이득세를 내든 혹은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내든 결국은 공급에 대한 확대와 이런 부분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몇몇 뜯어보면 뭐 이름상의 차이만 있어도 크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실 만한 차이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지는 건설주가 항상 대선 때는 상당히 좋았다라는 흐름을 기억하고 계실 건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슈가 어떤 정책이나 SOC 관련된 부분보다는 사실 지금 건설주는 오히려 이제 해외 수주가 지금 더 큰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해외발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간 이후에 특히 이제 중동 쪽에서 수주가 어느 정도 볼 것이냐 이거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관심도는 좀 떨어지지만 이럴 때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서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장기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좀 저점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략 가능한 부분들도 있다. 이야기를 해보셔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동산과 SOC 같이 대선 정부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SOC에 관련돼서는 우리 수석 위원님들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정 의원님 SOC, 뭐 부동산 이 두 개가 가장 큰 축으로 지금 대선 정국에서 정책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아마 이 어떤 대선 후보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테마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좀 집중이 돼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그러니까 이제 네. 부동산에 있어서 좁혀지는 것 같은데 요번 정부의 사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에요. 몇 번이나 이 법을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고 집을 못 샀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일자리는 어떻고 고령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을 건데 최근에 이 부동산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SOC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좀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보고 있는 건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SOC 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다 대체적으로 다 결정이 좀 나 있던 그런 사항들이죠. 뭐 철도라든가 뭐 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지환 수석위원께서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국내 쪽도 좀 상당히 좋은데 해외 쪽에 있어서의 플랜트나 이쪽에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백지 공시가 좀 나왔었어요. 공시를 좀 보게 되면 잠깐 네. 한번 봐볼까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어디에서 뭘 할 건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뭔가 이 중동 쪽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약 금액이라든가 매출액 대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경영상의 기밀 유지만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그 유보 기간을 좀 잡아놓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동 쪽으로 좀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국내는 국내대로 하고 해외 쪽에 있어서의 발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소위 뭐 대형주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중동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현대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혜 플랜트 쪽에 좀 강점이 있는 뭐 DLENC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해외 쪽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택하는 것도 한 가지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 건설 쪽이라든가 토목 쪽에 수주를 좀 많이 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 기업들에 있어서 수주 순위라든가
수주장고에 대한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좀 많이 바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당까지도 좀 많이 주는 그런 건설 기업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올해 3분기 실적도 꽤나 잘 나왔었고 한 6%대 배당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수주는 수주장고 많으니까 배당은 배당까지 받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내년에 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된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나중에 흐름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테마성의 흐름들로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이슈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수주도 많이 딴 그런 기업과 더불어서 배당까지 많이 주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또 골라보는 것도 우리 블랙라벨 투자자분들은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SOC 관련돼서는 큰 돈이 어찌됐든 투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되면 제일 좋긴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박수석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게 SOC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예. 예전에 이제 4대 강이라는 워낙 그렇죠.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워낙 사람들이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무슨 뭐 SOC 이러면 이제 이 4대 강의 추억을 떠오르죠.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분위기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어떤 대선 후보도 사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올라온 면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도 이제 가다듬는 면이 있어서 이게 뭐 오랫동안 준비하고 뭐 이랬다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있던 어떤 그 구체화시키지 않은 개념 이런 형태인데 네. 특징적인 거는 두 후보 다 이제 세종시에다가 뭐 집무실을 놓겠다 네.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그러면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종목이 나와요. 그러면 최근에 건설주들을 보면은 특히 지방 건설사들을 보면 정말 쌉니다. 지방 건설사? 뭐 2, 3대에 있는 건설사들이 제법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이 가격을 유지할지 되게 궁금한데 그 중에 하나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계령건설이라는 건설사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좋은 회사예요. 그래요? 네. 잠깐 시가총액을 보면 3,360억이 돼 있는데 현재 이제 재무 추이를 보면은 올해 추정하는 게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이 1,900억 추정을 해요. 내년에 2,100억, 후년에 2,400억. 그러면 올해 내년 벌는 돈이 시가총액을 넘어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안 가요. 보니까 올해 추정이 3배수, 내년에는 2배수로 떨어져요. 그러면 청산 가치는 좀 되나 했더니 돈을 이렇게 벌면 자본이 계속 쌓이니까 청산 가치는 점점 떨어지겠죠. 이쯤 되면 내년에는 0.3대로 들어갑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기업 가치와 주가와 오랫동안 괴리되면은 요걸 이제 당연시 여기는데 사실 계속 이렇게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실적 퍼포먼스 대비해서 주가가 꽤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챙겨봤다가 실질적으로 세종시 문제는 국회 얘기도 있고 행정부의 뭐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실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큰 이슈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각계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떼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게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을 딱 꼬집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나오는 공약들 중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수석 위원님들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런 공약들을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수혜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춘천권역으로 뭐 집무실을 이동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있어서 막
좋아지겠구나 이것보다 왜냐하면 제가 충청의 딸이라. 근처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본사의 위치가 충청도인 뭐 그런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막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덕도 신공항하게 되면 거기에 땅덩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그렇죠. 그런 이렇게 소수의 종목군들만 그렇게 좀 움직일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찾아보면 많아요. 중소 건설사 중에서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다 이제 이게 이 테마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적인 걸로 보면 요즘에 핫하고 했던 게 NFT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NFT 소식만 나면 다 움직여요. 맞아요. 하다못해 한국토지신탁도 NFT 관련해서 뭐 얘기한다 해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말이 됩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나마 등기를 NFT로 하겠다는 건 NFT 자체가 등기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현실성 있다.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쪽 집무실을 충청권으로 옮겨서 테마성의 흐름들을 탔는데 걔네들이 과연 바로 실적이 좋아질 거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테마로 움직일 거냐 뭔가 실적으로 움직일 거냐 이 부분들을 구분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상당히 좀 좋게 봐요. 정말 싸거든요. 충청권 아마 건설주 중에 한 손에 꼽힐걸요. 아마 싼 걸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배당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건설주가 수주량과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 쪽에만 집중을 했었었는데 해외 쪽으로도 이제 발을 넓히고 있는 그런 건설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톡 까놓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책도 그렇고요. 뭐 대선도 그렇고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마로 그냥 이야기 하나가 나와서 가는 경우도 테마가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고 인물주들도 뭐 대선 전국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치 혹은 대선과 관련된 테마주들 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이수석 위원님 테마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제가 테마주 얘기를 하면 대부분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테마주는 아마 이제 어차피 이제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걸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알고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이제 우리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실 때 테마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테마가 떴다, 뭐 대지 열병이든지 황사든지 뭐 정치 테마든지 뜨면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있고요. 그 테마가 형성됐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열병 같으면 동물 백신주들이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데 여기 이제 핵심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핵심주가 있으면 보통 테마는 이걸 이제 대체하는 대체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돼지 열병이 나오면 닭고기나 수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듯이 이제 이런 대체주가 두 번째로 이제 가장 강한 등락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테마가 핵심적 대체주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이제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관련주인데 테마 이제 그 다음 섹터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보통 뭐 돼지열병 같은 사료주. 그래서 이 돼지열병이 나오면 동물 백신 관련주들은 상한가 한 두세 방 정도 가죠.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나 수산주가 한두 번 정도 상한가를 가게 되고, 그다음에 사료주가 상한가를 갈 것처럼 보이지만 상한가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관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어차피 테마를 할 것 같으면 핵심주나 대체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관련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심주나 대체주는 워낙 급등을 할별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덜 오르는 관련주로 갔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폭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테마주를 하려면 일단 핵심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핵심주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핵심주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테마주가 실체가 있는 테마와 실체가 없는 테마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실체가 없는 테마 같은 경우는 테마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사돈의 8촌이 누구와 이제 연관만 있어도 오르는 거고 그 오르는 걸 판별하는 거는 누구도 객관적으로 판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관성만 있으면 오르는 것이고 이런 실체가 없는 테마주의 특징은 오를 때도 급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를 고점에서 잡으셔가지고 정치 테마주를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못 팔면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실체가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지만 실체가 없는 테마는 한 번에 상승으로 보통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가 어려운 거고 이 정치 테마주가 과연 누가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네. 과연 예를 든다면 모 후보와 고등학교 동창인 사촌의 형님의 부인이 이 실제입니다. 남 그 아닌가요? 테마에 남? 네. 연관돼 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 엮으려면 과연 그걸 누가 판별하고 누가 네. 하느냐. 그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올리고 싶은 사람이 판별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정치 테마주는 내일이 없다. 그대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은 보통 다른 테마주는 길목시키기가 가장 유리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항사 관련된 종목은 항사가 발현되는 시점 한 달 정도 전부터 뭐 좀 길목시키기 들어가서 승부를 본다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치 테마주는 길목시키기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돈의 8촌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연관이 없다라고 나오면 그 종목은 반등이 없이 그냥 그대로 폭락하기 때문에 예. 이 정치 테마주는 길목시키기가 안 되는 대표적인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주지만 이 정치 테마주는 아주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치 테마주 사실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야기가 나와주면 튀겠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테마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게 네. 왜 우리가 이제 춤을 교과서로 배웠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주식이 좀 잘못된 흐름이 있어요. 마치 테마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잡아서 A라는 사건이 나오면 B라는 사건, 이 스토리 만들기가 좋아요. 네. 테마가 대체적으로 이런데 아까 이제 이수성님께서 말씀하신 실체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성. 이런 건 그 계절이 되면 매출이 올라요. 그러니까 여름 수혜주는 여름에 매출이 오르고 겨울 수혜주는 겨울에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테마라기보다는 그때에 맞는 특수 효과죠. 춘절이나 광군제 이러면은 매출이 오르듯이 이런 거를 테마로 같이 엮기는 뭐한데 순전히 이제 스토리로만 가는 게 많이 있죠. 정치 관련 인맥주나 그다음에 뭐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엮는 그 스토리텔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방송에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마치 주식은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짝짓기 매매를 할지, 뭐 대체 관련주를 할지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걸 열심히 노트에 적고 해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테마나 이게 항상 기업 가치를 볼 때 본질이 EPS인데 여기에 이제 시장의 심리, 퍼가 더해지는데 테마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심리만 남죠. 기업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시장의 심리라는 건 모두 다 들어가서 모두 다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걸 해서 성공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이 가격 구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잠긴 상태에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은 사람은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 마치 그 절벽에서 서로 레이싱을 하는 거죠. 예? 나는 멈출 수 있어. 내가 떨어지지 그래서 않을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제 네. 여러 영화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 네. 시대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하나를 두고 남자 둘이서 네.
자동차 경주를 해서 절벽 앞에서 먼저 멈추는 놈이 지는 거야. 그건 이렇게 위험한데. 합니다. 제임스 딘 영화예요. 그렇게 쭉 질주를 하죠.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추면 지는데. 그래서 마치 그 레밍이라는 쥐가 아주 주기적으로 집단적으로 바다에 떨어져서 자살을 하듯이 이 테마라는 거는 반드시 시세의 광풍에 대다수가 묶여서 못 빠져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 3번만 엮이면은 계좌가 그냥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그 짤만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넌 할 수 있어. 너는 네. 먼저 내릴 수 있어. 딴 사람은 죽어도 넌 안 죽어. 이상한 용기를 이렇게 주니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매일 호가창을 보고 수십 년 그것만 한 사람들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네. 별로 경험이 없는 투자자가 과연 그러한 투자를 주식 투자로 알고 네. 그걸 나도 훌륭하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하면 남보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러면 테마주 투자를 통해서 승률 8할로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건지 냉정하게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요. 네. 제가 볼 때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승률이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그건 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슈나 테마나 물론 잘하면 이것도 뭐 투자의 방법이고 좋은 툴이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당초 왜 주식을 투자하느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상적으로 고금리를 받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나의 생애 재무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정상적인 급여를 통해서 내 노후가 캐시플로가 안 맞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벼락거지가 된 느낌에 주식을 왔는데 주식은 고약하게도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큰 욕심 없이 그냥 안정되게 적금 붓듯이 조금 늘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주식시장에 와서 마치 하시는 거는 거의 러시안 롤렛 게임을 해요. 네. 이 테마주의 이 위험에. 한 방에 모든 것을 걸듯이 주식 투자를 하니까 네.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거 말고 정말 편안하게 나의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테마주에 한번 맛을 들이면 이게 좀 짜릿짜릿한 매력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벗어나면은 주의해야 좀 된다. 지루하지만 편안한 것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랙라벨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NFT와 메타버스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저희가 대선 전국이니만큼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데도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또 여야가 비슷한 방향, 큰 틀에서는 같지만 또 달리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미국과 중국도 으르렁 대다가도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큰 틀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여야로 갈려 있긴 하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큰 방향성은 같은 것 같습니다. 탈원전 혹은 이 원전 관련된 이슈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야에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어느 쪽을 저희가 좀 봐야 될지 세 분께 좀 의견을 구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아마 그 지금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정책주를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지금 가지고 싶은 거는 과연 이제 어느 정책주가 더 주도주가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게 새로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롭게 나오는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권에서 오히려 조금 눌려져 있는 섹터를 역으로 보면 그게 이제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네.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친환경 정책에서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었다가 그랬죠.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쪽에서 오히려 친환경과 관련돼서 원전에 대한 개발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갑론을박처럼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전과 관련된 기술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상당히 공을 들였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기가 조금은 퇴색돼 있지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어떤 식으로든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뭔가 우리나라의 국책 사업의 하나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더라도 예를 든다면 원전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옮기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펀더멘탈적 가치가 네. 지금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치보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복원이 된다라는 가정으로 본다면 좀 부담 없이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어느 정권이 됐든 원전 관련된 종목은 조금 비중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탄소 중립이 탈원전과 관련된 정책이 폐기가 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프레임 전쟁이 또 정치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도 혹시 눌린 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팁을 좀 주셨는데 다른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요. 에너지에 관련돼서. 원전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봐야 돼요. 원전은 해야 된다. 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탈탄소 때문에 모든 게 다 오르죠. 모든 게 다 오르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커버할 거냐. 실질적으로 보면 탈탄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게 원전입니다. 기저발전으로 원전만한 게 없어요. 석탄 발전이 가장 큰 기저발전인데 이걸 어차피 지우면은 무엇이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거냐. 결국은 원전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지금 내놓은 아젠다에 묶여서 네. 지체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두 가지를 집어넣으려래요. 원전과 LNG 발전을 네. 친환경 발전으로 넣자는 얘기가 있다가 이번에 결론을 못 냈는데 그랬죠. 궁극적으로는 둘 다 포함될 걸로 봅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원전 관련주들을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수석 위원님은 어떠세요? 많이 올랐어요. 일단 이미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숨고르기 좀 해야 되겠죠. 좀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이게 원자력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했던 게 아니라 유럽에서 있던 거를 검토를 해서 한국에서 좀 도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유럽 쪽에서도 일단 다시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사실 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발전 단가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싸게 저렴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어느 정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5월달이었나 6월달인가 좀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손잡고 원전의 종주국의 위상을 노리겠다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미국의 힘을 빌어서 같이 이제 기술을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걸 굳이 배척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안 하는 대신에 해외 쪽에서만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요번에 정책적으로 뭐 어떻게 공약을 내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도입하지 않거나 다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면 전기세를 아마 한국전력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안 올리면. 제 개인적인 적자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원자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쪽의 나라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150기 건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술을 오히려 수출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원자력 쪽에 있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 뭐 한다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어서 좋은 혐오 시설이기 부분보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 네. 어쨌든 원자력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수석 위원님들의 의견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은 불가피하다 선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공통적으로 나눠 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까지 좀 드려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NFT 광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다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각광은 받고 있지 못하지만 봐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순으로 정재훈 수석위원님 먼저 여쭐게요. 뭘 봐요? 지금 이렇게 대선 전국이라서 정책주? 저희가 네. 아니죠. 그럼요. 지금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네. 뭐 오늘 살짝 올라줬던 계속 IT 주창하셨잖아요. IT 계속 봐야 되나요? 주제하고 좀 벗어난 그런 부분들인데 네, 마지막. IT는 봐야 되는 거는 틀림없어요. 어찌됐든 IT는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오늘 이제 이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건설 쪽이나 SOC 이쪽을 좀 비중을 놓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건설 쪽 못하겠어, 뭐 못하겠어 했다라면 저는 건자재 쪽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건자재? 같아요. 네. 시멘트라든가 뭐 거푸집이라든가 뭔가 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민간 주도가 됐든 공공 주도가 됐든 일단 주택에 대한 이 공급 수량은 무조건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하다못해 건설주가 싫다라고 하게 되면 건자재 쪽을 선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SOC가 됐든 건설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건 시멘트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 종목군들을 뭐 싼 종목군들을 좀 모아보셔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랑 굳이 연관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오늘의 주제와 함께 좀 녹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뭐 정책주 따라다니기 힘들다 하면 그냥 건설을 한다고 하니 IT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멘트와 더불어서 IT까지 IT.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IT 좀 챙겨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관련돼서 두 수석 위원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석 위원님, 저희 향후에 어디 섹터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제 조금 더 저도 이제 연관성 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같으면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관련 법안 이제 드디어 서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실행이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좀 전에 이제 그 IT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그 위드 코로나 넘어오면서 혹은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 4월, 5월 달에 코로나19를 이제 각국이 극복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의 정책적인 그 부분들이 다 쏟아졌죠. 그때 그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모든 나라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5G에 대해서 아주 김칫국을 먼저 마셨다가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 결국 그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크게 우리나라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지금까지는 뭐 5G든 어떤 다른 섹터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반도체를 그냥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가 그 올해부터 지금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안 좋을 거라는 레포트가 쏟아졌는데 결과는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까지 이제 지금 안 좋다라는 레포트가 만약에 이제 좋아진다면 저는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1분기로 넘어가는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그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면 뭐 위드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을 많이 생각했지만 결국 지금 뚜껑을 열어놓고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본다면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5G 관련돼서 타이밍 잘 못 맞춰서 들어가셨던 분들 고생이 좀 크셨는데 관련돼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야기가 나오면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수석 위원님은 어느 쪽 수혜봐야 될까요? 아까 정 의원님께서 시멘트 말씀하셨어요. 예. 시멘트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한 표. 시멘트가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쌌어요. 그리고 석회석이 우리나라가 매장액이 제일 많습니다. 시멘트 한 포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40kg들이 4,000원이면 삽니다. 아,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싸고요. 톤당 이게 뭐 6만 원 하다가 6만 8천 원 올랐는데 내년 밤에 꽤 오를 거예요. 공급 부족이 좀 예상되고요. 예. 시멘트 괜찮고 업체로 본다면 자동차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미국에서 리비안이 스타트업 기업인데 네. 랩 그 연구실에서 시제품 하나 낸 걸로 시가총액 100조를 넘겼죠. 네. 현기차 합산해서 8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우리 저기 뭐 자동차 우리 이거 앞으로 만들 거야고 시방사 하나 낸 회사가 130조야. 거기 근데, 스타트업이. 예. 연산 700만 대를 하는 자동차 회사, 더군다나 전기차 라인업을 eGMP를 가지고 지금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합산 80조가 안 된다. 시장은 항상 언젠가는 좁혀집니다. 네. 이렇게 괴리 돌아라는데 벌어졌다가 좁혀졌다는 게 평균 회계의 원리입니다. 자동차주는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멘트주와 더불어서 자동차 산업 쪽 눈여겨볼 만하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블랙라벨 전문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대선 이후에 내년까지 시장을 볼 수 있는 방법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12월 4일 시크릿 강연회에서 두 분의 수석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 예정입니다. 우리 이지환 수석 위원님과 박원재 수석 위원님 처음으로 모시게 될 것 같은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저희 채팅방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세 분의 수석 위원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